안녕하세요. 자유필름 김현지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 깊이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끌려가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고유 항로에 대해 애국인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인구 예비역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건헌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지양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성세대도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결과가 곧 국민들의 삶이 되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방송이 정부의 불리한 기사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이원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꺼내고 있는 현 집권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한 목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왜 이런 이원화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증거에 의해서 규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요. 총괄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고 좌파 정당들이 압승을 한 이유는 그들이 잘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전술에 의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전략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파 정당이나 국민들보다 그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더 우세하도록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전략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파는 악이고 좌파는 선하고 매력적이다 라고 인식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파 정치인이나 좌파 정치인이나 탐욕스럽긴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파 정치인이 잘못했던 행실은 길이 기억되고 회자되어 흉이되고 있지만 좌파 정치인들의 실정이나 범법 행위는 묘하게 포장되어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도된 결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나오는 이론을 알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영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7, 80년대까지 영화에서의 간첩은 항상 사기꾼 같은 비호감의 얼굴로 등장하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익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정치성 영화에서는 그 반대로 나옵니다. 영화 쉬리를 보면 배우 김윤진이 간첩 이방희로 나오는데 멋지고 호감이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유호성도 간첩 이철진으로 나오는데 포악하기보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파괴시키는 간첩의 무서운 이미지가 미화되고 희화화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무뎌지고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되어갑니다. 영화 실미도도 같은 경우입니다. 영화에서는 실미도 공작 훈련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거하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걸로 이야기를 엮었지만은 사실은 해체하라였습니다. 부대 정리에 관한 이 설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당시 정부를 악으로 이해하도록 했고 상대적으로 사고자들을 피해자로 인식되게끔 했지요. 해방 후 북한은 남한을 적화시킨 목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연합군의 참전으로 인해 결국 1953년도 7월 27일을 기하여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김일성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하며 남한을 전복하려고 했지만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불가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남한 적화작전을 진지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진지전이요?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진지전은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란 사람의 점진적 사회주의화 이론인데요. 레닌의 단기적 폭력혁명과 같은 것을 전쟁에서의 기동전이라 하는 반면에 사회, 문화, 전반의 진지를 구축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상의 참호전을 진지전이라고 말합니다.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상식을 장악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을 차지하여 인기를 얻는 위선을 이용하는 작전 등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이 위선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았죠.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낸 조국의 효과는 그의 지지자들에겐 그 효과가 절대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대단한 고단위 전술입니다. 조국의 인기가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진지전이 우리나라에 접목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교육계는 전교조와 교과서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요. 역사계는 민족문화연구소라는 좌파 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로는 광우병, 5.18, 세월호, 우한폐렴, 폐미 등이 있죠. 안보 분야는 평화파리를 하며 기무사와 국정원의 대공 파트를 해체했습니다. 시위는 촛불을 들어야 깨심이다 라는 선동이 먹혀 들어간 거고요. 문화계에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있어 같은 편들끼리 승승장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는 법관, 검찰 모두를 좌익 인사로 교체하고 있고 언론계 역시 좌파들의 본산인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어 편향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좌파를 좋아하는 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일단 좌파들이 이론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지적으로 더 우월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노무현, 유시민, 조국, 이회수, 도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거기에 정체된 의미로 인식되는 보수라는 말보다 진보라는 말이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로 포장이 되지요. 사실 진보라는 말도 레닌의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입니다.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했듯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민주화를 가장하여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섭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산화가 되는 건가요? 공산화라는 말은 김정은이 남한을 통치하는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공산화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공산화를 우려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산화는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인 국가이고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유엔 권한입니다.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다고 매우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공산화에 대한 둘째 견해는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과 집권층의 발언을 보면서 사회주의 정책, 나아가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음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나련 단계 연방제를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자유를 뺀 개헌안을 추진한 바 있고 9.19 군사합의서 작성으로 국방력을 약화시켰으며 종전선언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때 유엔이 종전선언을 해줬다면 그것이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적화통일이 되었던지 진행 중이든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 의회에서 미군 철수는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못 박았고, 수백만 애국 시민들이 수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노력하여 대한민국이 김정은 손에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중국식 사회주의 저항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안심이 조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왜 좌파 정부는 망해버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이유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지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류는 보수이고 비주류는 신분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좌파들로 비유됩니다. 비주류의 이들은 서로 똘똘 뭉쳐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 목표는 사회주의로 가야만 성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권력이 생기지만은 사회주의에서는 당의 신임만 받으면 권력이 유지됩니다. 바로 지금 좌파 정부가 이것을 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김일성의 진치전에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디벨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한 학급을 두고 독재주의에 대해 실험을 하는 영화인데요. 동독이 무너진 지금 독일에서의 독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학생들이 대답하자 선생 라이너는 대중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지 실험을 제안하고 학생들과 함께 실험에 들어갑니다. 집단 이름을 디벨레라고 정하고 선생 라이너는 독재의 기본 조건은 대표자라며 본인이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업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컨닝을 허용한다며 새로운 시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 라며 자신의 궤변을 진보인 양 포장합니다. 그리고 옷을 맞춰 입고 인사법을 만들고 로고도 만듭니다. 그러자 다들 디벨레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서 디벨레라는 이름 하에 테러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학생의 이의 제기는 변절자 취급을 합니다. 학생들은 더욱 디벨레에 몰입하고 집단만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팀이라는 학생은 평소 애톨이었는데 디벨레를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처음 느끼며 과몰입을 하게 되는데 팀이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평소 같으면 지나칠 친구들이 같은 디벨레 소속이라고 팀을 도와주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에 팀은 디벨레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지도자인 라이너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그의 집 앞에서 밤을 새기까지 합니다. 범법자 조국을 지키겠다고 모인 진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선생 라이너는 학생들에게 누가 제일 예쁘냐, 가장 성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디벨레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출신, 종교,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 모두는 운동의 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우며 뒤로는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좌파들처럼 말입니다. 한 학생이 세뇌시키는 거라고 하자 선생 라이너는 저 변절자를 끌고 오라 하고 학생은 끌려옵니다. 선생 라이너는 학생들에게 이놈을 어떻게 할까? 라고 묻자 학생은 선생님이 시켜서 끌고 온 거라고 대답합니다. 라이너는 그러면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겠네?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라이너는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며 반전의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독재다.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 끔찍했던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척했다는 사실이야. 우린 그들에게 상처를 줬어. 한 학생이 일어나 말합니다. 디벨레의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냐며 디벨레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도 나쁘지 않다는 좌파들의 궤변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디벨레의 맹신자인 팀이 권총을 뽑아들고 디벨레를 유지시키려 합니다. 팀은 다시 애토리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안 팀은 결국 자살을 합니다. 다양성을 부정하는 사상의 주입이 낳은 비극입니다. 전체주의화가 이렇게 쉽게 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노동자들이 계급 이익을 주장한다는 건데요.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법치를 파괴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로 성문화를 파괴하고 언론, 연예계, 교육, 공직기관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로 가는 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진보로 포장되고 일부 국민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현 정권의 독주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장기 집권을 막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유연히 장악하고 있다지만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든가 교육을 사회주의화한다든가 토지 공개념 등의 정책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내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세계가 관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이 장기 집권 체제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미래가 예측되는 거죠?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내각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 다수 지지를 확보한 실력자가 총리가 되고 그 측근들이 장관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적 권력이 구조적으로 결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에 비해 띄는 특징은 거칠게 말해서 패스트트랙의 일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각제에서는 한 정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은 훨씬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욱 심각한 우려는 정치적인 불순 세력들이 결탁하여 의원 내각제를 고려 연방제 헌법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각제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이겠군요. 예, 중요한 일이죠. 네,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로 끌려가나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을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류인 자유진영 쪽에 줄을 서느냐 공산체제에 줄을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화하려는 반미, 친중, 종북, 좌파 세력과 체제를 수호하려는 친미, 반중, 반북, 우파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체제 전쟁에서 우리 우파는 현 정부의 체제 전복 업무를 저지하고 장기 집권을 막는 한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이 시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원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우한 폐렴 사태로 빠져들어가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포퓰리즘이 선거법에도 안 걸리면서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뇌물로 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끊임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멀지 않은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끌려가나?는 자본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당 서열이 존재하는 변칙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필름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